어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씨가 잠시 뒤 오후 2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됩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수수 의혹 등 각종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몰이에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으로 중학생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20대 피의자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경기 북부 등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오후부터 중부 내륙엔 다소 많은 양의 첫눈이 내릴 거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감사원의 운영쇄신 TF 그리고 심의지원 담당관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어제 감사원 운영쇄신 TF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특별조사국을 활용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또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라면서 이러한 감사의 대상이 됐던 인물들 특별히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합니다. 김건희 씨 수사를 무마시켜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오늘 박 전 사무실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오늘 박 전 장관 조사는 몇 시에 예정돼 있습니까?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씨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조사인데요.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김건희 씨 수사나 검찰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장관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김 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또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담당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 나왔다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공판기일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출석했는데요. 이른바 햄버거 회동 자리에 참석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여부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후엔 김용군 전 헌병대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또 오늘 법원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첫 재판도 열린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의 첫 기소 사건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최상병이 수색 작전 도중에 순직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구속된 상태인 임 전 사단장도 직접 출석했는데요.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재작년 수색 작전 당시 책임자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핵심은 3가지라며 작전 통제권 위반과 무리한 수색 환경 그리고 안전조치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지휘관 4명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경남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으로 가해자 등 4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가운데 가해 남성이 범행 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해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추가 경찰 조사 내용 전해주시죠.
네, 가해자가 범행에 앞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가 범행 전인 오후 2시 43분쯤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모텔 객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흉기를 산 이유가 범행을 위해 샀는지, 즉 계획범죄인지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범행 직후 숨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경찰은 범행이 벌어진 객실에 또 다른 중학생 B양이 있었던 사실도 파악했는데요. 숨진 여학생이 A씨의 연락을 받고 친구인 B양과 함께 모텔에 갔는데 B양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범행 2주 전쯤 사회관계망 서비스 대화방에서 숨진 여학생과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가 숨져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경찰은 A씨가 숨진 여학생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분노해서 범행한 것 같다는 B양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인 A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5분쯤 경남 창원시 합성동의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피해자 3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고 A씨도 범행 직후 모텔 상층 창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충북에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4살 김영우로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등을 이유로 공개 결정을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실종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죠? 네, 충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 홈페이지를 통해 충북 실종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54살 김영우로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3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어제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충북 지역에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선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 송치 직전 취재진의 완전 범죄를 꿈꿨느냐는 질문엔 잡힌 날이 올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종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색을 벌여왔던 기간의 심정에 대해선 지옥과도 같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4일 전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차 안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거래처 폐수처리 시설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가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오다 충주에 차량을 버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던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출근 끝에 김 씨가 범행 일체를 털어놓으면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를 이어왔고 피해 여성은 실종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취재본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 차모 씨는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량은 금고 5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차씨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사고로 이어진 걸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역 참사를 계기로 횡단보도 폭 확장과 신설 같은 대책이 나온 가운데 부천과 인천 서구, 부평 등 최근까지도 차량 돌진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을 소환하고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도 취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인으로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동석한 의원실 관계자나 A씨의 당시 연인 등도 소환해 관련 진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와 전 연인에 대해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장 의원을 지난달 25일 고소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틀째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부터는 추위는 다소 누그러들지만 서울 등 중부 내륙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퇴근길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겨울 시작부터 한파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낮부터는 조금 나아집니까? 네, 오늘 낮부터는 어제보다 한결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아침 추위가 남아있는 곳이 많아서 서울 등 내륙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 임남면 기온이 영하 19.3도, 체감온도가 영하 28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9.4도, 최저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정도인데요. 낮에는 찬바람의 기세가 빠르게 약화하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체감온도도 어제보다는 10도가량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 동부권과 경기 북부, 또 충북지방에 남아있던 한파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연천과 포천, 강원도에만 한파특보가 남아있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되지만 기온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내일은 한파는 완전히 풀릴 전망입니다. 또 주말 오후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예상되지만 양이 무척 적어서 야외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눈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에도 첫눈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해안의 눈은 현재 대부분 잦아들었고요. 오늘 오후 늦게부터는 서울 등 내륙으로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주 산간에 이미 19cm 이상, 또 백령도로도 16cm 이상, 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 1에서 4cm의 눈이 내린 데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 내륙 쪽으로도 눈이 추가로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퇴근길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늦게부터는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고 또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쪽으로는 최고 8cm 이상의 눈이 오겠고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다소 많은 눈이 예고됐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눈이 내리는 시점이 오늘 오후 3시부터 밤 9시 사이로 퇴근길과 겹칠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 경기도 연천과 포천을 비롯해서 강원 북부 산간과 철원, 화천, 양구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또 인천, 옹진과 충남 서해안 등에도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퇴근길은 물론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이 추위 속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위험이 커지겠다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유리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공장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온수 히터 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전남 목포 죽교동의 유달산 일주도로 인근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가 2층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소방당국은 인력 38명과 소방차 13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들이 쿠팡에서 탈퇴하는 탈쿠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피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봅니다. 오동건 기자,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 그리고 쿠팡 이츠를 주로 이용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는 쿠팡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쿠팡 이츠에서 주문이 크게 줄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멤버십 가입자들은 쿠팡 이츠에서 무제한 무료 배달 혜택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이용자들이 쿠팡 이츠를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업체 중 쿠팡 이츠에만 광고비를 내고 운영했던 업체들은 이번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이츠 외에 입점 업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2025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쿠팡의 입점 판매자 가운데 중소상공인 비중이 75%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파트너 23년 기준 약 23만 명이고 이들의 거래 금액은 약 12조 원이었습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매출의 70%가 쿠팡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사태 이후 주문이 30% 줄었다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매출의 90%가 쿠팡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른 쇼핑몰로 전략을 바꿔야겠다 이런 반응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쿠팡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도 운영해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쿠팡의 계열사 쿠팡 파이낸셜이 있습니다. 쿠팡 고객과 판매자를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쿠팡 입점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 대출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때 최고 연 18.9%의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3개월 안에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원금의 10% 상환 의무가 불법은 아닌데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플랫폼의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은 여기에 원가를 저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런 이자 원가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쿠팡 임원들이 사태 전 주식 매각이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피해자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은 물론 분쟁 조정 신청 움직임도 있는데요.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배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다수 검색됩니다. 법원에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유출 사실만 확인이 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배상액이 1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2011년 싸이월드, 2012년 KT 정보 유출 사태처럼 수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기업과 이용자의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덜 들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평가입니다. 분쟁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기업과 이용자 중 한쪽이 거부하면 사건이 종료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분쟁 조정에 나선 시민단체는 이 또한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쿠팡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추후 소송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악의적 태도를 입증하는 명분으로 작용하여 소송의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가입자 한 명에게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분쟁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불가피해졌는데 분쟁 조정의 취지가 피해자 구제인 만큼 기업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제 수락했을 때는 페이버를 주고 거절했을 때는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기보다 국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장승환 지마켓 대표가 최근 발생한 무단결제 피해 사례가 해킹 사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 의심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로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고객들이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계정을 쓰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9일 20시쯤 연관 IP를 즉시 차단했고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어젯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끝판왕이라고 반발하며 이른바 현지 누나가 등장한 인사청탁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어젯밤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이 처리됐죠. 네, 어젯밤 10시를 넘겨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서 필수로 주장했던 법안들인데요. 이번 달 본회의에서 언제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등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 대회를 여는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등 국민 대다수는 조작 기소를 믿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칼날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면서 야밤에 군사작전하듯이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위헌성을 따지는 긴급 세미나도 열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게 판결하겠다는 거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가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헌법은 의미를 잃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란 재판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네, 여야가 각자 리스크 관리에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알아보죠. 이른바 인사청탁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죠. 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자동차 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게 보낸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인사청탁 자체도 문제지만 김 비서관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말하겠다고 대답한 게 더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잠잠해졌던 모든 게 김현지 실장에게 통한다는 이른바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진석 수석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사안이 점차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엄중 경고했다는 것만 제가 들었고요. 그것이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된 건 없습니다. 조만간 뭔가는 입장 표명은 하시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김현지 실장과 김남국 비서관이 국정을 농단해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현지 실장이 핵심 실세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고위 공직자와 여권의 핵심 당직자가 민간협회장 인사까지 관여하고 주무르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문진석 수석과 김남국 비서관 등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문진석 수석은 윤리위원회 제소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계엄 사과 등을 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1년에도 계엄의 강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오히려 계엄은 의회 폭거 탓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똑같은 입장을 냈는데요. 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내 투톱 간에도 온도차가 감지되는데요. 여기에 주로 초재선 의원으로 이뤄진 의원 25명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혁신을 약속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SNS에 사과 메시지를 낸 의원까지 보태면 40여 명에 이릅니다. 당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장 대표가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건 배치되는 것 아니냐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했다면 좋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길 바란다면서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장동혁 대표를 고리로 내란 청산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속내도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오랜 공백이 이어진 위원회 조직을 안정화하고 산적한 현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명 소감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와 더불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방미통위가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위원회 구성 후 판결문을 분석한 뒤 법무부 협의 등 충실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 태도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뛰면서 자산 불평등 척도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 분배 지표도 일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올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순자산 진위계수가 0.625로 지난해에 비해 0.014 늘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자산 진위계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10월까지 신고된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 소재 고가 아파트 2,077건의 증여 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집중되면서 부모의 도움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세금을 회피한 사례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세청은 자산가들이 고액의 현금 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 10월까지 7,708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은 2,077건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23건으로 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절반 이상이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에 집중되면서 자녀 세대의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강남 4구 마용성 아파트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99건으로 이 중 1,068건은 시가로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 아파트에서 증여된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자산가인 부모의 도움으로 손쉽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납세 의무는 회피하는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모두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근저당 채무를 자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대출 상환은 본인 소득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로부터 억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받고 증여세는 내지 않은 사례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증여한 아파트에 설정된 임대 보증금을 외할아버지가 우에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부친의 아파트를 임차한 외할아버지가 퇴거 후 임대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받아 해외 주식과 골드바 매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인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에 증여세를 작게 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가로 신고한 1,068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액인지 확인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코스피가 장중 4,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코스피는 0.4% 내린 4,018로 출발해 낙폭이 1% 넘게 커지면서 3,980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소급 적용 확정 소식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이 4% 이상 급등 중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934로 개장해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로 코스닥 시가총액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순매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음 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인하 기대감에 1,470원대로 올랐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불법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야당이 됐고요. 민주당과 입장이 180도가 바뀐 상황인데 아마 1년 전을 두 분도 생생하게 좀 기억하실 것 같고요. 두 분 소회가 좀 어떠신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어제도 국회 앞에서 밤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그 1년 전을 해고하면서 더 빠르게 나라를 안정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지난 1년은 대한민국이 천당과 지옥,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시간이었다. 나라가 송두리째 망가질 뻔했던 그 아찔한 순간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앞선 6개월은 정말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다음 그 뒤 6개월 같은 경우는 그런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외교 안보에서 성과도 내면서 다시 나라를 정상시켜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 첫 해 원내대표를 민주당에서 맡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작할 때부터 야, 이렇게 해서 5년이 간다면 나라가 큰일 나겠다, 절단 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 망상에 빠져서 과속 페달을 밟다가 가드레일을 받고 이제는 절벽에 추락한 그런 경우인데 3년 만에 끝나기 다행이지 이게 진짜 5년 계속 이어졌으면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입니다. 예, 자 어제 계엄 1년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고 사과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좀 소회가 좀 어떠십니까?
지난 1년 생각하면 참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 모를 정도로 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국민의힘의 지금 그 국회의원 누구도 사실은 그 1년 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이 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그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 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 설득이 없는 그런 계엄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러한 결과로 결국은 이제 태어나서는 안 될 그 이재명 그 정권이 태어났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국론이 얼마나 지금 분열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보수 우파 또 진보 좌파가 갈라져서 아마 이건 제가 보기에는 1960년대 이후에 가장 극단적인 지금 어떤 국민 분열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그 상황이 참 지난 1년 사이에 이렇게 참 전개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고 또한 그 현 정부, 현 이재명 정부가 또 민주당이 지금 그 1년 사이에 이러한 그 어떤 국민적인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 그 대통령이나 이 민주당 정부는 지금 사실 삼권 분립을 다 형해화하고 결국은 사법부의 그 독립까지도 지금 다 형해화하려고 파기하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그런 위기 속에서 어느 때보다 국론이 결집이 되고 국민 통합이 돼야 할 그런 시점에 이러한 그 국민적인 갈등이 또 정치적인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착잡하고 저는 솔직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래서 제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정치권이 이런 상황을 봐야 되고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탄생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두 분께서 해주셨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성명에서 좀 주목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대통령의 그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것이 저들은 크게 불의했고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 예. 이 한 줄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결국 이 위법부당한 내란 계엄을 국민이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한 것이고 그래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나서서 당시에 있었던 여러 장면들을 직접 다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저도 코끝이 시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헌법 1조에 담긴 국민 이 주권주의를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정당하게 평가를 해준 그런 시간이었다. 우리 국민의 역할을 상찬하고 또 그 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일련의 의미를 평가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예, 어제 그 특별 성명 중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12.3 비상계엄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우선 그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훌륭한 국민이죠. 그동안에 산업화를 이뤄내고 또 세계적인 민주화를 이뤄내고 이러한 것이 모두 국민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너무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 또 민주당이 그 앞으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기회로 이걸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결국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발언이 어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1년을 겪어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민주당이 지금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럴 때는 정말 그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어떤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정말 그 어제
많이 느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분명한 국정의 원칙이고 목표입니다. 예. 문제는 그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갈라치게 하는 것은 윤석열이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오른쪽에 치우치는 사람들 일부만의 목소리를 너무 키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대통령께서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계사에 유례없을 정도로 아주 평화적이고 축제와 같이 물리력이 동원된 친위 군사 쿠데타를 막아낸 위대한 국민들이에요. 그러니 이거 노벨 평화상을 10번도 넘게 받고도 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침 어제 국회의장께서 주최한 국회에서의 국제학술대회에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세계 정치학회장을 포함해서 여러 석학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평가를 높게 합니다. 국민의힘만 아주 이 평가를 낮게 하고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저는 이런 국제학회라든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말 이 위대했던 여정, 평화로웠던 이 저항권 행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서 노벨 평화상을 저는 추천해주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당연히 대통령께서 4.19 그리고 87년 6.25항쟁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 모든 게 다 우리 국민들의 주권자의 그 행동 정의로 행동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가 기념일을 정하자 얼마나 마땅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이 어두웠던 그런 불행의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평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너무나 정당하게 잘하셨다라고 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도 사실 반성을 하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에서 우리 당이 권력을 지금 내줬지 않습니까? 예. 결코 태어나서는 안 될 이 정권이 태어났는데 저희가 반성을 하죠. 당연히 반성을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한 계엄을 할 때까지 저희가 사실 그걸 제지하지 못한 거 당연히 반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이 그동안에 많은 사과를 한 겁니다. 사과를 했었고 또 어제도 원내대표 사과를 했고 또한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잘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가 올 때 민주당이 39차례나 탄핵을 걸어서 국정을 마비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부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12.3 이 사항을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물걸레 짜내듯이 지금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어떤 12.3 이 계엄 사태를 해결한 정치적인 영웅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 저는 사실은 지금 중국에서 볼 때 우리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자기를 마치 모태똥처럼 신격 할리는 그런 어떤 의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를 정치적 용어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보로 보이지 결코 순수한 그런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은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되게 합리적인 보수의 이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 다수의 생각을 못 읽고 계시고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진정성을 너무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말씀에 모든 것은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온몸으로 장갑차를 맞고 목숨을 걸고 총불을 맞고 그 시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다. 우리 국민들 너무나 감사하다의 방점이 있지. 어찌 본인을 거기다가 더 띄우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도 있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정치로 해석하다 보니 지금도 여전히 반성이 진정성 있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주년이면은 무조건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잘못 만들었다. 우리가 잘 못 모셨다. 그리고 내란 계엄을 제때 우리가 막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좀 더 신속하게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협조하지 못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될 때인데 때를 또 놓치신 겁니다. 예. 당연히 반성을 하죠. 반성을 하지만은 박홍근 대표님도 사선이고 저도 사선인데 사실 여의도에서 이 정도 우리가 정치 경영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속에 뭔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금 영웅화하려는 그 의도밖에 없는 거죠. 이미 대통령인데 무슨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장기 있겠습니까? 집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특별 성명과 관련해서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모두 다 보셨으니까 그것과 관련한
판단은 이제 개개인적으로 내리실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윤 의원님께서 반성과 사과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내란인 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보나마나 또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텐데 만약에 감기 같은 아주 사소한 질병을 막 1년씩 치료하고 이러면 그건 무능한 거겠죠. 그러나 정말 이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죠.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 4일 헌재 판결이 있기까지 그 몇 주 동안 가슴 조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아직도 내란에 반성하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될 각오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예, 어제의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특검 그리고 내란 재판부 관련한 부분, 이 부분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현재 3대 특검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기간, 인력, 그리고 수사의 대상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고요. 가령 김건희 수사만 해도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계엄에 김건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제,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팀을 교체하라, 또 자기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했던 것이라든가, 또 이런 이제 아직도 풀어야 될 이 사안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특검은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향후에 그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부족했던 게 무엇이었다를 특검이 그대로 우리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 들어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국민적 의혹이나 또 고소 고발된 사안인데 특검이 다 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국민들께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 왜냐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의혹을 한 점도 남김없이 소상하게 이렇게 밝혀야 향후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특검이 시작한 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에 대한 설명과 동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박 의원님께서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검 자체가 지금 상당히 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제 그 주장을 하고 또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자체가 지극히 지금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특검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로 지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지명 안 했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 같이 그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어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금 그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무리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괴멸시키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계엄 조치라고 하는 이 사태를 극복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더 큰 목표는 사실 일당 독재로 가는 길이다. 이거는. 그리고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런 지금 철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지금 특검이 하는 행태를 볼 때는 상당히 걱정스러움이 많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또 심중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는 사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잖아요. 오로지 목적은 하나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정가 사범의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게 또한 확정된 게 아무것도 아니 없지 5개의 않습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정권을 잃으면 결국은 본인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 진지하게 이런 사태를 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지금 이 상황을 악용을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그런 이재명 말씀을 대통령 드리지 쪽으로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타켓을 하는데 진짜 그 옛날 정치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도 그렇게 접근하면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굳이 국민의힘의 자멸을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재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좀 반성 안 하고 너무 극우화 애소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 대통령께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기소가 되면 무조건 다 그게 범죄자입니까?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번에 이제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범죄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바로 내란에 동조했고 이렇게 저희가 확정하면 되는 겁니까? 왜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윤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분들은 근거 없이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범죄자라고 한 것은 이미 정가 사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범죄자를 한 것이고 장기 집권 이 얘기를 지금 현재 5개의 지금 이 자리에 할 필요 재판이 없어요. 그거 국민들이 진행되고 나중에 있는 거예요. 평가해 줄 일이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 국민의힘이 반성 없이 끊임없이 극우에만 목소리 기울이면서 가면 그러면 그 국민들이 심판해 주는 결과물인 것이죠. 우리가 굳이 크게 애쓰지 않아도 저희가 이미 잘했다는 게 길이 아닙니다.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잘못했죠. 잘못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좀 차분하게 진지하게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지 이러한 사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정치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역사에 우리 헌정사에 너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은 역사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일단 듣겠고요. 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제 여러 가지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여전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저희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충돌되지 않고 하나의 일관된 연속성 상에서 메시지가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완벽히 제거해야 합니다. 자, 그동안 그 계엄 1년 사과를 두고 당 내부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고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다양한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도혁 대표는 이제 뭐 계엄 1년도 1년이지만 당대표 취임 100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뭔가 좀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좀 실망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만큼 지금 이제 당내에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도 그렇고 또 당원들도 그렇고 다양한 지금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사과를 해야 된다는 분들, 또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 오히려 또 계엄이 민주당의 그런 어떤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각도의 예. 관점에 그러한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당 대표로서도 사실은 이제 어떤 한쪽만의 그러한 그 또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입장에서 어제 당 대변인이 대신 이제 그런 그 발표를 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예. 있고 솔직하게 그런 그 당의 어떤 입장이나 어려움을 얘기하고 국민들께 또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 예. 어떤 우리가 새롭게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 우리 당이
사과를 사실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지난 계엄 이후에 여러 차례 했었고 또 어제 공식적으로 또 원내 대표가 그 사과 발언을 했는데 또 의원들도 이제 뭐 많은 의원들이 어제 그러한 그 심경을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현재 우리 당했던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이러한 속에서 사실은 정치가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좌우의 양날개에 같이 균형 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제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오로지 지금 제1야당을 괴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뭔가 서로 간에 좀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태를 좀 지켜보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SNS 메시지에 대해서 좀 아쉬운 지점을 좀 밝혀주셨고 그 SNS 내용을 보자면 물론 뭐 계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맞서 싸우겠다라는 내용이 또 방점이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또 변호인을 통해서 계엄 1년 입장문을 낸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국민의힘의 저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로 보이겠습니까? 공식적인 사과로 들리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난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당론을 정해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 당론 변경을 안 하고 있죠. 공적으로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당대표입니다. 그럼 당대표가 자, 본인은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지금 뭐 대변을 통해서 과연 누구한테 뭘 사과하는지도 불분명하게끔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정작 내란 수괴를 면회가고 그다음에 황교안이라고 하는 부정 선거론자를 자기랑 동일시 여기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러면서 또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을 마치 바로 지금 탄핵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 의원도 오늘 계속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작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이었죠. 저는 그 분을 제가 접했을 때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특권 엘리트 의식에 완전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여의도와 대한민국 정치를 되게 부정적으로 반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득 찬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야당을 아예 대화 자체 상대로 삼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본인도 지금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하는 이야기가 무슨 우리 이재명 정부 무슨 타도에 앞장서자라고 선동이나 지금 그 감옥에서 하고 있으니 그게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이 상식적인 보수가 이럴 때야말로 좀 목소리를 좀 내셔라. 저렇게 초재선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당내 중진들도 그렇고 상식 보수가 그 당대표도 이제는 물러나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석고대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가야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죠.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그 국회에서 지금 파장이 일었던 사안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휴대폰 문자로 인사청탁을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포착돼서 지금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아마 두 분 다 이 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 의원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김현지 씨가 지금 직책이 뭐죠? 대통령실의 부속실장인가요? 부속실장이면 이제 뭡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황감, 내시 뭐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황가리나 내시가 인사권에 개입을 한다. 이건 정말 국정문란이고 그야말로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는 아마 이게 유치원 소꿉장난 정도로 저는 비교가 되는데 그만큼 지금 만사 현지 김현지 씨의 그러한 결코 권한이 없는 그런 남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게 자동차 산업협회장은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인데 그러한 부분에까지 부속실장이 개입을 한다. 물론 문자로서는 우리가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국정문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만약에 제 말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김현지 씨를
사퇴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못 하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김현지 사퇴시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야죠.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왜 사퇴를 시킵니까? 아니, 그런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아무것도 그런 없지 것이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우리 당이 보였던 그런 행태와 지금 민주당이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결국은 이재명 정권에 잘못되고 있거나 지금 뭔가 하는 것을 국민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목소리를 내셔야죠. 사퇴하라고. 자, 지금 제가 일단 김현지 부속실장하고는 당연히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 선거 때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되게 공명정대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원칙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동안 옆에서 아끼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김건희처럼 김현지 실장을 악마화, 마녀화시킨다고 해서 없던 사실이 생깁니까?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민간협회 일이에요. 근데 이걸 대통령실의 일도 아닌데 이걸 추천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부적절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담당 비서관도 아니에요. 그런 소통 비서관한테 이런 걸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해서 편하니까 아마 부탁을 한 모양인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했어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엄중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거고요. 저도 아마 오히려 질문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대통령실에는 너무나 많은 인사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 많은 인재가 또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여당 시절에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을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인력의 어떤 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우리가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이런 분야의 사람이 있으니 인사를 검증할 때나 추천할 때 그 중에 한 명으로 참가하시라고 제가 여러 경로로 추천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대통령실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소관 업무를 맡는 비서관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제대로 이것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이게 전달이 됐다고 좀 확인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너무나 정쟁화시켜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신소봉대에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지난 국정감사 때 사실 김현지 실장이 뭐 국정감사에 출석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계속 회자가 됐었는데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지금 이 일로 다시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어떤 식으로건 덧칠, 악마화하려고 그렇게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리에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또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마치 무슨 특별한 연인인 것처럼 이 현수막들, 극우 현수막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런 프레임으로 자기들의 지금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정략적 목적 그 이상도 아니다.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세상에 누구는 완전 무결합니까? 현재 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완전 무결한 정권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해야죠. 그게 올바른 정치를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그런 행태를 보면은 부속실장이 어떻게 인사에 개입을 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확인된 게 없잖아요.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방치를 한다? 저는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전철을 갈 것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문진석 수석과 또 김남국 전 국회의원 다 중앙대 동문 아닙니까? 이 대통령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중앙대 동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 특별한 어떤 그런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인사청탁을 하는 거고 민간단체에 대통령실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부적절했다고 대통령실도 인정을 했으니까 없는 경고를 한 것이죠. 거기다가 부속실장까지 인사에 개입을 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걸 밝혀야 되고 그러한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고 그 책임 소리를 가려서 김현지 부속실장은 사임을 시켜야죠. 인사 문제는 국민들에게도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 추천하세요. 좋은 분들 있으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의 충분한 풀을 만들어놓고 그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쓰게 해야죠. 다만 이제 이렇게 이번처럼 자기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일도 아닌데 그런 추천을 사적 관계로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대통령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부적절을 하면은 사퇴시키십시오. 부적절하다고 다 사퇴시키면 뭐가 일합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엄중 경고를 한 만큼 부적절한 문자였다는 부분에는 좀 이견이 좀 없으신 것 같고요. 이 사안이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 시즌2로 갈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고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4도를 기록하는 등 이틀째 한파가 이어졌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4도, 대구 6도까지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바람이 다소 약해지면서 체감온도도 어제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서울 등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다소 많은 양의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8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퇴근길 서울에 1에서 5cm의 첫눈이 내린다는 예보에 서울시가 강설 대응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해 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로 TV 900여 대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할 계획입니다. 또 인력 5천여 명, 제설 장비 1,100여 대를 투입하는 등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이틀째 발효 중인 가운데 한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계량기가 동파됐다는 신고가 2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랭 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수도관이 얼었다는 신고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근무 29개 반 117명으로 구성된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며 예방 강화에 나섰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유력 용의자는 퇴사 이후 5개월에 걸쳐 조금씩 고객 정보를 빼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쿠팡의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는 등 명확한 목적이 읽히지 않아서 회사에 앙심을 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유력 용의자, 중국 국적 A씨는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12월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런 그 개발자였었습니다. 보통 개발팀이 여러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하나의 팀을. 그런데 A씨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적은 퇴사 이후 꽤 시간이 흐른 지난 6월 말부터 나타납니다. 범행은 5개월 가까이 이어졌는데 쿠팡 측이 지난달 협박 메일을 받은 후에야 피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씨로 추정되는 발신자는 쿠팡 측에 메일을 보내기 9일 전에 일부 고객에게 먼저 메일을 보냈는데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쿠팡에도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했을 뿐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전이 목적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A씨가 해고당한 후 앙심을 품었을 거란 추측도 나왔습니다. 회사한테 너 한번 당해봐라라는 게 더 강하다는 겁니다. 퇴사를 당하게 된 중국인 개발자가 앙심을 품고 이런 걸 한 것 같다. A씨가 서버 로그인에 필요한 전자서명 암호키, 서명키를 탈취한 경위와 관련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쿠팡은 A씨의 권한을 모두 말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보안이 요구되는 서명키를 어떻게 퇴직 6개월 후에도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명쾌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퇴직 전 범행을 계획하며 미리 서명키를 복사해 빼돌렸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사람이 일단 암호화 키에 대한 외부를 반출해서 복제를 했을 가능성으로 보여져요. 탈취된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위조된 인증 토큰을 생성을 해서 범행 동기부터 탈취 경위까지 미궁에 빠진 가운데 쿠팡의 퇴직자 관리와 보안 체계 허점,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렇게 유력 용의자가 중국인으로 밝혀지면서 쿠팡의 구조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글로벌했던 건데요. 우리 기업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미국의 법인을 둔 회사고 뒤에서 코드를 짜는 개발자들은 중국의 포진에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인력 채용 방식과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쿠팡은 다양한 국적의 인재를 채용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국적 분포를 밝히기는 곤란하다는 상황. 하지만 중국판 링크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이트인 마이마이를 살펴봤더니 쿠팡 직원 인증 계정이나 헤드헌터들이 올린 채용 공고가 줄줄이 보이고 쿠팡에 추천을 해준다는 글도 흔합니다. 보너스와 급여가 안정적이다, 연차가 많다, 초과 근무가 없다 같은 장점을 늘어놓는 쿠팡 추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꽤 매력적인 직장이었던 셈입니다. 미국의 법인을 둔 쿠팡의 정작 개발자들은 중국인이 많았던 이유가 궁금한데요. 쿠팡의 구조가 미국의 아마존보다 중국의 알리바바 방식에 더 가깝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건을 직접 매입해서 쿠팡 창고에 넣고 배송까지 직접 처리하는 수직 계열화 모델이다 보니 이미 대규모 물류 자동화를 경험한 중국 개발자가 쿠팡의 개발 방식에 더 익숙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일이 터지고 나니 뒤늦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발 구조와 보안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수입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한다고 관보를 통해 공식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 후속 작업이 시작되면서 우라늄 농축과 핵 잠수함 건조 문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 15% 소급 인하는 미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로 사전 게재됐습니다. 4일 발효돼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1일 새벽 0시 1분 이후 수입, 출고분 자동차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한국의 상호 관세도 15%로 인하되고 항공기와 원목 등에 대한 관세도 지난달 14일자로 소급 인하됩니다. 이는 한미가 10월 경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공동 설명 자료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돼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 합의는 이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지원과 승인을 둘러싼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에 지지를 표명했다며 이에 따른 요구사항과 도전 요소 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내 위협에 대항할 협력 사례라고 강조했는데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This is a clear example of bilateral cooperation that advances our collective capabilities against regional threats. 프리츠 부차관보는 또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한국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동맹이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dvancing U.S. manufacturing while opening new horizons for Korean firms. 미국을 방문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핵 비확산 분야 모범 국가로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한국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설명하며 미국 조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활용해 지금 같은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우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소급 적용 확정에 정부와 산업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직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있는 현대차그룹은 정부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술을 혁신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도 수출 기업이 겪은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긴 뒤 국회 차원의 조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이 숨졌고 피의자인 20대 남성도 숨졌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모텔 앞에 경찰차가 도착하고 연이어 구급차가 CCTV에 포착됩니다. 모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5시 5분쯤 모텔 3층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중학생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중학생 3명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 3명은 목등을 흉기에 찔린 채 모텔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중학생 남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20대 남성은 3층에서 추락했습니다. 모텔 옆 골목으로 떨어진 가해 남성은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나갈 때 이제 쿵 소리가 난 거죠. 요 앞쪽에서 지나가면서. 가해자인 20대는 숨졌고 생존한 피해자도 중상이라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경찰은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모텔 사장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충북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차량과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는 54살 김명우로 유치장에 입감된 뒤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김 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오늘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어제 환경미화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간 혐의로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투자한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화원들을 폭행하고 특정 색깔 속옷을 입게 하거나 주식 구매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어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 잠시 뒤 오후 2시에 또다시 특검팀에 소환돼 매간매직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 수사 전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분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형량 측면에서 좀 특검에서 구형량을 좀 높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범죄 혐의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은 이제 주식 관련된 주가 조작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특가법상 알선 수자 혐의, 이것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했다는 의미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징역 11년을 구형했거든요. 예. 그런데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 이전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전주 돈을 댄 사람들이 예.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예.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건 자체는 이제 특검에서는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보면 횟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형량을 상당히 일반 양형 기준에 비해서 좀 상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씨는 억울한 점이 많다. 그리고 다툴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향후 법적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주가 조작 자체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직접적인 증거도 굉장히 많고 또 관련돼 있는 뭐 주포, 주가 조작 사범,
그다음에 전주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김건희 씨가 관련된 녹취록 이런 예. 것들이 있어서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단지 이제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 이제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이제 청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이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법리적으로 좀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도 사실 이제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어떤 정치자금으로서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할 것인지, 또 그 과정에 의해서 회수를 할지, 이런 과정 절차에 있어서 이걸 고의적으로 알고 했고, 또 이걸 공짜 여론조사, 그러니까 예. 돈 내지 않은 여론조사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했는지 여부,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다툼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형량이 관련자들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일단 이제 관련자라는 것은 뭐 주가 조작은 이미 이제 마지막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관련자들은 상관이 없고요. 단지 알선 수재 관련해서는 이것은 통일교와 좀 상관이 있잖아요. 예. 또 이걸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제 이런 사람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죄 무죄에 따라서는 뭐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한테도 사실은 이제 명태균 씨, 또 관련자가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판결의 결과가 나오면,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거와 관련된 이 사람들에도 뭐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하신 선고가 이제 내년 1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도 좀 전망을 해볼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아, 무죄까지. 네, 뭐 혐의가 이제 3개인데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예. 형량이 굉장히 높게 선고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일부라도 무죄가 나온다면 형량은 저희가 이제 가늠해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예. 단지 제가 볼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뭐 유죄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죄가 나오느냐, 일부만 유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제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습니다. 네. 오늘은 주로 어떤 의혹을 밝힐까요? 지금 매관매직과 관련된 곳이 이제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거랄지, 그다음에 서희건설에서 받은 거랄지, 그다음에 이제 바쉐런 손목시기 관련된 부분, 예. 지금 크게는 이제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매관매직에 있어서 이러한 금품을 제공했던 사람들,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김건희 씨에게 이런 금품을 줬다가 이제 돌려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특검에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제출했잖아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제공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이배용 금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예. 결과적으로 이걸 제공한 사람들이 그 왜 이걸 다 주었는지, 일정 뇌물성이죠. 예. 그래서 이게 청탁과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특검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 이제 김건희 씨는 이제까지 부인을 해왔지만, 예.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김건희 씨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단지 이러한 물건들, 금품을 제공한 시점이 예. 과연 뭐 관직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이제 시점을 좀 봐야겠죠. 예. 그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향후에 있어서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미리 뇌물성이라는 선물을 한 것인지, 이제 그래서 연관성, 인과관계를 아마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특검에서는 추궁을 할 겁니다. 김건희 씨에게 이 뇌물을 준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뇌물 준 사람 처벌받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관매직과 관련된 부분이면 예. 뇌물성이 되는데, 김건희 씨는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예. 뇌물은 이제 공무원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것들이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인정이 안 되면 그냥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만 돼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걸 받았다고 하면 예. 뇌물죄의 이제 공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검 자체는
지금 뇌물죄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뇌물죄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죠. 알겠습니다. 내란 재판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좀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이제 문상호 전 사령관은 이제 군인이었잖아요. 예. 정보사령관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군 전 대령은 다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군인들의 재판 자체는 지금 중앙지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군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의 내용, 증언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많이 안 됐었죠. 예. 근데 이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선관위에다가 군을 투입한 인물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이제 말을 잘 들어라, 뭐 같이 협의해라 그런 지시를 받았고 자기가 뭐 한 35명 정도의 요원을 해서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계엄의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군 전 대령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만은 계엄 당일날 12월 3일날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회동을 했던 사람이고, 이때 무엇을 논의했냐면 계엄 사령부에서 이제 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선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포박을 해가지고 제2 수사단이라는 그런 수사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런 팀을. 그래서 그리 데리고 와서 이제 수도반 사령부 비온 벙커로 데려가서 조사를 해라. 이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계엄의 어떤 진행 과정을 논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있어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술 자체는 중요하고, 뭐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상당 부분을 뭐 수사 받을 때 또 재판 과정에서 지시받은 내용이랄지, 물론 자기에게 이제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뭐 다르게 얘기했지만 이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15일에 출석이 예정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재판부에서는 좀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특히 이제 이진우 사령관은 더 핵심적인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제 수방사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군을 국회에 직접 투입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 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뭐 들쳐업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에서 이제 폭동이 이제 국헌문란인데 국헌문란은 이제 헌법기관을 침탈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회가 이제 전형적인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국헌문란 자체는 국회하고 선관위 두 곳이 중점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에 사실은 군을 투입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유리창도 깨고 여러 가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군사법원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 증인 중에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증언 내용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씨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 아무래도 김건희 씨 수사에 좀 변수가 되겠죠. 아마 뭐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박성재 전 장관에서는 영장 2번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마무리 수사 그게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관련된 내용이 이제 새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 사건 어떻게 돼가느냐 이제 물었던 내용이 있고, 예. 그다음에 김혜경, 김정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예. 왜 이렇게 사건이 방치되고 있냐 이렇게 예. 물었다는 의혹이잖아요. 예.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관한 부분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이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2번 기각돼서 이제 기소를 해야 하는데 예. 아마 이 텔레그램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이걸 범죄 혐의에 넣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씨의 어떤 텔레그램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 팀이 이게 교체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이 관여를 해가지고 수사팀을 바꾼 게 아니냐. 예. 그런 경우에 따라 이제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 아니면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의 이제 추가 혐의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하려고 소환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태국 등에서 심한 폭우에 따른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숨진 사람이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지난달 말부터 폭우가 내린 뒤 일어난 홍수와 산사태로 780명이 숨졌고 스리랑카 474명, 태국에서 185명이 숨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선 1,000명 가까이 실종됐고 가장 큰 피해가 난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은 도로와 다리가 끊기면서 구조대가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워 사망자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북부 아파트 화재 참사 사망자가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화재 현장 7개 동에 대한 수색 작업을 마치고 시신 3구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가운데 140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상자는 모두 79명으로 중상자 4명은 위독한 상태, 37명은 여전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자도 31명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놓고 협상했지만 가장 핵심인 영토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특사단의 회담 하루 뒤 러시아는 최근 전장에서 거둔 성과로 자국 협상력이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협상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핵심 쟁점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종전안을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Что-то было принято, что-то было отмечено как неприемлемое. Это нормальный рабочий процесс поиска компромисса. 러시아가 돈바스 영토 문제에서 완강히 버티자 나토 회원국들은 종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비판했습니다. Zum jetzigen Zeitpunkt überhaupt keinen ernsthaften Willen auf russischer Seite auf einen Verhandlungsmodus einzugehen. He's pushing more aggressively on the battlefield. It's pretty obvious that he doesn't want to have any kind of peace. 나토는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무기 조달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매월 10억 달러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We have to make sure that whilst they take place, and we are not sure when they will end, that Ukraine is in the strongest possible position to keep the fight going. 유럽연합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2년간 153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자금이 묶여있는 벨기에가 러시아의 보복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유럽 중앙은행도 최종 보증의 난색을 표해 제대로 실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브 위트코프 미 특사는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와 통화하고 모스크바 회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우메로우 서기는 조만간 미국을 다시 찾을 계획이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영토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가 종전할 의지가 없다며 비판하고 나선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푸틴 대통령과 상당히 좋은 회동을 했다며 러시아도 종전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전날 밤 위트코프 특사, 맞사위인 쿠시너 등과 전화로 보고를 받았다며 푸틴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 간다는 게 이들이 받은 인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이용해서 한 남성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흰색 구조물 자세히 보니까 차량이었습니다. 자, 대형 화물차의 머리 부분이 교각 가장자리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모습이죠. 하마터면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요. 현지 시각 2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화물차가 눈길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건데 운전자는 몇 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합니다. 여성이 치마를 들자 양 옆구리에 붙은 큼직한 비닐봉지 2개가 보입니다. 황당하게도 봉지 안엔 무려 200마리 넘는 물고기가 펄터기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중국 선전시 러후황에서 물고기를 치마 속에 감춰서 밀수하려던 여성이 적발된 겁니다. 밀수하려던 물고기는 관상용으로 인기가 있지만 현지에 반입이 금지된 어종이라는데요. 다른 승객들 틈에 섞여 몰래 빠져나가려던 여성, 불룩한 치마 모양을 수상하게 여긴 세관 직원들에게 덜미가 잡혔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가방을 맨 여성이 이렇게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플랫폼을 걷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그런 걸음걸이도 예사롭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평소보다 유독 자신감이 넘치는 날인가 싶지만 사실 역 안을 거니는 이들 모두 패션 모델입니다. 현지 시각 2일 뉴욕 맨해튼 보어리역에서 한 명품 브랜드의 이색 패션쇼가 펼쳐졌습니다. 이 패션쇼의 기획자는 뉴욕 지하철에서 오가는 시민들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차려입은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열대에서 떨어진 술병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병이 깨지며 술이 쏟아진 모습도 보입니다. 만취한 채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덜미가 잡힌 용의자의 정체, 바로 라쿤이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버지니아주 해노버 카운티에 있는 주류 판매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라쿤은 지역 내 동물 보호소로 이동했다가 술이 깬 뒤에 야생으로 안전하게 풀려났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KBO 리그를 호령하던 한화의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가 나란히 미국 메이저리그행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두 선수의 계약 규모가 총액 6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역대급 역수출 사례를 썼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17승 1패에) 평균 자책점 1.86, 탈삼진 252개, 난공불락의 투구로 지난 시즌 KBO 리그를 제패한 폰세와 16승 5패에 평균 자책점 2.87, 탈삼진 207개로 폰세와 함께 리그 최강 원투펀치를 구성한 와이스가 결국 한화를 떠나 빅리그 유니폼을 입습니다. 행선지는 각각 토론토와 휴스턴으로 한 팀에서 함께 활약한 외국인 투수 2명이 동시에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는 건 KBO 역사상 처음입니다. To all the fans across the KBO and all the Hanwha fans who are truly the best, thank you for always being loud and supporting me and my family. I am truly thankful to y'all. 계약 규모도 화제입니다. 각각 3년 3천만 달러와 2년 1천만 달러로 두 선수의 계약금 총액을 합치면 한화 587억 원에 달합니다. KBO 리그를 거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사례 가운데 역대 최고 보장액은 2017년 테임즈와 지난해 패디가 받은 1,500만 달러였는데 폰세는 2배로 높여놨습니다. 국내 선수들은 물론 외국인 선수들에게도 KBO 리그가 메이저리그 진출의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가서 잘하면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문이 열린다는 인식이 잡히기 시작을 하니까 네. 젊은 선수들이 지금은 20대 선수들이 많이 오잖아요. 폰세, 와이스와 어쩔 수 없는 결별을 마주한 한화는 앞서 영입한 에르난데스에 이어 조만간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해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 참석을 위해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홍 감독은 우리 시각 오늘 새벽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추첨이 나온 다음부터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한국 대표팀이 어떤 조에 속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인지 등을 묻자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은 오는 6일 오전 2시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아침 때이른 한파에 고비는 넘겼지만 이제는 눈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을 올려다보면 과연 눈이 올까 싶을 정도로 평온한데요. 퇴근길 무렵 서울 등 중부 내륙 곳곳에 첫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추위 속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강풍을 동반한 강수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수도권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오후 4시경부터 밤 9시 사이 눈이 오면서 퇴근길과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도로 집중되겠고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8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비는 밤사이 그치겠습니다. 현재 한파특보는 경기도 연천과 포천, 강원도에만 남아 있습니다. 찬바람이 어제보다 약해지면서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상 2도, 광주와 대구 6도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며 주말과 휴일에는 때이른 한파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